이 한국판 뱀파이어 영화인 살인마에서는 이제 여성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단지 뱀파이어가 여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서 사실 남자들의 역할이 너무 없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팀의 오성지라고 합니다.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국 고전영화를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저희가 여러 분야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몇 편의 영화를 선정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영화평론가 정성일 선생님 모시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도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네, 국내 유일한 미스테리 잡지인 제가 오늘 잡지도 갖고 왔습니다. 네, 미스테리아의 편집장님이신 김영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원입니다. 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제 다음 호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말에 나올 32호 마감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저희는 보시다시피 지금 극장문 2월 달에 닫아서 예, 코로나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답답하고 사실 관객분들 직접 보고 이런 행사도 했으면 좋겠는데 여튼 코로나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어떤 영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지요? 오늘은 이용민 감독님의 살인마라는 영화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용민 감독님 저도 좋아하고 또 살인마도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라 좋아하는데요. 네. 예, 어떤 이유로 이 영화를 골랐는지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예. 이 영화에서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지점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예산 영화들의 특징이 이렇게 좀 어떤 웰메이드한 이렇게 뭐 세팅이라던가 이제 좀 정교한 시나리오 이제 이쪽보다는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예산의 좀 한계가 보이는 세트의 뭐 재활용이라던가 이제 좀 이렇게 허술한 그 시간 타임라인이 이렇게 분명히 앞장면에서는 저녁 시간이었는데 그 다음 컷에 아니 뭐라고 하고 이렇게 집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되게 해가 쨍쨍한 오후라던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타임라인의 좀 불균형함 뭐 이제 이런 단점들이 사실은 뭐 그런 좀 저예산 영화를 볼 때 거슬리는 지점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 영화에서는 이제 이 공포 영화라는 어떤 장르를 채택을 함으로써 그런 불균형함이 불균질하고 불균형한 면이 그 공포 영화의 특성이랑 굉장히 잘 맞으면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들을 좀 충돌하는 지점들을 좀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번을 봐도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영화가. 그래서 한번 유튜브로 지금 서비스하고 계시기도 하니까 영상자료원 쪽에서 다른 분들도 이 기회에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해서 골라봤습니다. 네, 저도 이번 기회에 다시 봤는데 저도 정말 재밌더라고요. 몇 번 봐도. 근데 이제 저한테 좀 흥미로웠던 거는 엄마네도 이제 서양 공포 영화 하면 주로 뱀파이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뭐 이건 스포일러가 아니겠지만 예, 이제 그 정혜란 선생님이 분한 시어머니가 고양이로 이제 병원에서 피를 빨아먹는 장면도 나오고 뭐 거울에 비치지 않는 이런 장면도 나오고요. 또 처음 그 이시모옥이라는 그 주인공이 전시장에 갔을 때 왜 붉은 초상화를 발견하잖아요. 근데 10년 전에 자기 아내의 모습, 애자의 모습이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런 데서는 또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 좀 저는 생각이 났거든요. 갑자기 초상화가 이렇게 막 흐물어지는 장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서양의 공포 영화의 요소와 또 한국 공포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인 여귀. 예, 주로 이제 흰 옷, 소복 입고 나오죠. 머리도 이렇게 풀어헤치고 예, 그런 장면들이 좀 그런 요소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배합이 돼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뱀파이어 영화, 그러니까 서양에서의 뱀파이어 영화들에서 좀 우리가 오래 기억하는 작품들은 거의가 다 남자 뱀파이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드라큘라 백작이라는 어떤 걸출한 아이콘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뭐 물론 여성 뱀파이어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어쨌건 드라큘라 백작이라는 또 고유명사화된 네네. 이제 그런 인물의 힘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 영화에서는 아무래도 남성 뱀파이어가 좀 주도적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한국판 뱀파이어 영화인 살인마에서는 이제 여성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단지 뱀파이어가 여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서 사실 남자들의 역할이 너무 없어요. 왜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여성들, 네. 그러니까 애자라는 인물과 이제 시어머니, 이제 이름은 나오지 않는 이제 네. 시어머니가 있고, 그다음에 애자의 육촌 동생이자 이제 애자를 밀어내고 남편을 차지한 이제 둘째 부인이 된 해숙이라는 인물, 이제 이 인물들 간의 이제 갈등이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축인데, 이제 애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시어머니와 해숙의 흉계에 빠진 애자가 이제 결국 죽음에 내몰려서 모종의 이제 힘에 의해서 이제 되살아나서 이제 뱀파이어 같은 모습이 아니 뱀파이어 같은 행동을 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굉장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알았던 여귀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이승에서 겪었던 억울한 일에 대한 이제 한 때문에 그 한을 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좀 해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애자의 목적은 단지 사람을 해하기보다 이렇게 피를 빤다는 게 도대체 이 영화에서 왜 등장을 했는지 사실 잘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서양의 뱀파이어 영화의 특징과 이제 한국 여기 영화가 아주 잘 맞물렸다라고 보기는 사실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 뱀파이어는 감염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물어서 이제 피를 빨았을 때 이 사람도 뱀파이어가 된다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는 사실 그 어린애들 중에 한 명도 피를 빨리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뱀파이어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보살님의 어떤 그 은공에 힘입어서 보살님이 이 친구를 살려줬고, 그래서 굉장히 좀 편의적으로 사실 그 희생자가 선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뱀파이어라는 우리가 아는 그 서구 영화의 관습이 이제 뭐 있는 그대로 이식이 됐다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애자가 처음에 시어머니로부터 구박받는 첫 번째 이유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 근데 그런데도 남편이랑 금슬이 좋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그런데도 남편한테 쫓겨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그 분노? 이제 그것이 이제 시어머니가 애자한테 좀 1차적으로 느끼는 감정인데, 애자는 결국 그 죽어가면서 자신의 옆에 있던 새끼 고양이 나비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어서 내 피를 먹고 커서 내 복수를 해다오 이제 이러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대신에 이 고양이가 마치 애자의 자식이 된 셈이 되고, 고양이는 실제로 애자의 피를 핥아먹고 나중에는 이제 그 버려진 시신의 이제 살을 파먹으면서 요괴가 된다라는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고양이라는 매개체를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피를 먹고 살을 먹어야 된다는 어떤 설정 때문에 이제 뱀파이어라는 그 좀 우리한테 이제 익숙한 이제 그 기호가 끌려 들어온 것은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은 드는데, 근데 뭐 그 어떤 정합성을 따지기보다 이제 이 서양 영화의 뱀파이어와 한국 영화의 그 소복 입은 여귀들이 이런 식으로 좀 안 어울리는 듯 하면서도 굉장히 또 하면서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매력이 있는 좀 그런 불균질한 결합을 이뤄냈다는 게 이 영화의 좀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사실 영화를 이제 이끌어가는 거,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거는 이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덕화 쌤이 부친이신 이해춘 쌤이 연기하신 이제 이시목인데, 사실상 말씀하셨듯이 남성 캐릭터들은 다 너무 별 볼 일 없게 나와요.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시목은 그냥 뭐 그렇게 흘러나오고, 근데 그에 비해서 여성 캐릭터 지금 얘기하신 그 너무 젊어 보이시는 시어머니, 그러면서 젊은 의사와 그런 애정 행각도 벌이시고, 또 그 육촌 언니의 어떤 행복을 이제 시기해서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그 해석도 있고, 또 도금봉 선생님이 연기하신 그 애자, 다 자기 어떤 욕망이 굉장히 충실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보기 드물게 공포 영화에서 이제
그런 어떤 배드신도 조금 나오고 그래서 이런 여성 캐릭터 특히 이제 한 명 더 들자면 보살님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그런 보살님이 나오셔갖고 좀 저도 보는 중에 이 영화에서는 이용민 감독님 되게 강한 여성을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뭐 이런 생각 좀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영화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 시어머니 캐릭터에 다들 좀 충격받지 않으실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영화든 드라마든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하고 뭐 아들을 예뻐하고 손자들을 예뻐하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습이 아닌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진짜 드물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의 시어머니는 아마도 나이를 추정해 보건대 이제 40대 후반 정도, 아마 많아야 50대 초반 정도인 굉장히 젊은 시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뭐 30 이전에 뭐 청산가부가 돼서 뭐 아들 너 하나만 믿고 살았고 뭐 이런 얘기를 한 대사가 나오는데 그럼 이제 20대 이제 뭐 중반쯤에 홀로 돼서 아들을 키워서 장가까지 보냈다라고 하면 이제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일 텐데 이 시어머니는 이제 남궁원 배우가 굉장히 멋지게 연기하시는 젊은 시절의 남궁원 선생님.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분이 헬성한.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블랙 코미디적인 연기를 이렇게 잘하시는구나. 굉장히 짧고 임팩트 있는 그 배역을 맡으셨는데 그 박 의사와 어떤 육체 관계에 이제 몰두하고, 그러니까 정말 아들이 뭐 동경으로 출장 가서 뭐 좀 한참 있다 온다라는 말을 듣자 이렇게 뒤돌아서서 이렇게 싹 웃으면서 아유 이제 걱정 없이 만나겠네 하면서 이렇게 의사의 손을 덥석 잡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라던가 본인이 스스로 이제 옷을 벗으면서 어떤 의사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계를 요구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좀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그 시어머니가 단지 그 애정 행각을 며느리한테 들켰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그 수치심과 이제 좀 뭐 분노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며느리를 없애야겠다. 이제 그래야 이제 내가 안전하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다라는 이제 그 갈등 구조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사실 조금 아쉬워지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물론 이 애자라는 며느리가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어떤 전통적인 며느리 상으로 그려졌다는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오히려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떤 외간 남자와 애정 행각을 벌인 것도 아닌데 이제 남편이 없는 시어머니가 연애를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꼭 그렇게 갈등의 핵심이 됐어야만 했었을까라는 이제 아쉬움은 분명히 남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어머니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제 며느리가 장애물이라는 이유로 며느리까지 치워버린다라는 이제 그 설정이 주는 충격은 아직까지도 유효한 것 같고, 재밌는 거는 이제 그 해숙이라는 인물, 이제 둘째 부인이 되는 해숙이라는 인물 역시도 그 어머니의 어떤 판박이처럼 그러니까 이제 애자가 죽고 나서 이제 10년 후에 이제 그 해숙은 이제 애 셋을 낳고 이제 심옥이라는 남편과 이제 함께 본인은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자의 귀신이 나타나서 이제 집안이 쑥대밭이 되자 해숙은 이제 막 구술하고 이제 꼭 지옥에 보내야 된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구슬하고 이제 그 다음에 몰래 자신이 애자의 시체를 묻었던 이제 그 마루밑 공간으로 와서 거기다 이제 저주의 부적을 붙이면서 혼자서 막 중얼중얼 하잖아요. 뭐 네가 내 자식은 다 뺏어갔어도 뭐 나만은 어림없다. 그래서 나 아직 젊고 한창 때고 돈도 많고 어떻게든 재밌게 살련다 이년 막 이제 이러면서 그 벽을 막 부수면서 부적을 붙이는 장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해숙이라는 인물의 모습이 바로 10년 전에 이제 시어머니가 나는 재밌게 살련다 이제 이런 어떤 그러니까 자신의 연애 생활을 며느리의 방해 없이 즐기고 싶은 어떤 시어머니의 욕망과 이 둘째 부인 해숙의 욕망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고 애자도 이제 그런 좀 보수적이었고 너무나 좀 순종적인 며느리였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맞았던 10년 전과 달리 이제 10년 후에는 뱀파이어로 나타났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이성을 이제 유혹을 해서 그 이성을 자신에게 넘어온 이성을 이제 자신의 어떤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서 이제 이용을 충분히 하고
이제 이용 가치가 떨어지자 이제 굉장히 냉혹하게 네. 살인을 저지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살인마가 되는. 네. 네. 그래서 애자도 결국에는 이제 뱀파이어의 모습으로서나마 이제 과거와는 달리 이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좀 정확히 알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타인까지도 서슴없이 좀 이용하는 이제 굉장히 좀 욕망에 충실한 인물로 등장을 했다는 점이 이 영화의 어떤 후반부에 이제 대규모 이제 액션 그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어떤 이제 그 일련의 결말 부분에서의 좀 가장 큰 갈등이자 이제 좀 거리를 두고 봤을 때 새롭게 느끼게 되는 좀 재미있는 지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영화가 개봉 당시에 극장에서 보셨을 이제 대부분 여성 관객이었다는 이제 그런 결과가 있는데 이제 그런 중장년층의 여성 관객들은 어떤 좀 뭐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며느리, 그러니까 자신을 괴롭히는 어떤 시어머니에게 복수하는 며느리의 이야기라는 면에서 이제 좀 카타르시스를 느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제 저는 이제 이 영화가 개봉하고 거의 이제 뭐 50년? 그렇죠. 진짜 65년 전이니까 예. 50년 넘었죠. 50년 후에 이제 이 영화를 다시 봤을 때는 이 세 명이 사실은 거의 똑같은 인물들이 아닐까.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서로 닮은 인물들끼리 자신이 원하는 더 많은 어떤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러니까 남자들은 사실 여기서 별 역할이 없고 이 세 여자의 치열한 어떤 이익 추구 경쟁 이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고양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고양이 집사라서 네. 고양이가 이렇게 요물로 나오는 이 한국적인 정서가 참 싫지만 네. 뭐 서양에도 에드가 앨런 포우의 검은 고양이 이래로 고양이가 좀 이렇게 부정적이게 묘사는 됐는데 여기서 고양이의 역할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애자와 그 고양이와의 어떤 자식과의 관계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나비라는 고양이가 이제 애자의 어떤 자식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지점, 또 다른 재미있는 지점 중에 하나는 다른 자식들은 좀 부모와의 관계가 굉장히 좀 묘하게 뒤틀리잖아요. 결말에 가서는 이제 이 시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어머니, 자기를 정말 자기만 믿고 살아왔던 이 어머니가 지금은 요괴가 됐다라는 걸 이제 뒤늦게 깨닫고서 이제 품에 식칼을 품고 들어가서 어머니 막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막 이 요물 막 이러면서 이제 휘두르는 장면이라던가,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칼을 들이대는 장면이란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전후 맥락이 있지만은 그 장면만 놓고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장면이고. 뭐 여기 나오는 이제 그 해숙의 세 아이들, 해숙과 시목의 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맥없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사실 이 어린이들의 이제 역할이라는 거는 뭐 그다지 영화에서 아주 임팩트 있는 역은 아니고 이제 다만 어른들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요괴가 된 할머니가 이 손녀의 피를 빤다라는 어떤 그 충격적인 설정을 위해서 좀 동원된 다소 이제 도구적인 역할인 건데, 그런데 이제 애자가 키우던 고양이 나비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충실하고 적극적인 자식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피와 살을 먹고 자라서 기꺼이 이제 뭐 할머니의 몸속에 이제 들어간달지, 이제 이제 할머니의 몸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시목과 대결, 그러니까 칼 싸움을 벌이는 장면이라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장 적극적인 자식이 되지 않았나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서의 고양이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무서운 대상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효자가 아니었는가. 이 영화에서 이렇게 끔찍한 대상만이 아닌 사실은 좀 굉장히 호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 오늘
들려주셨는데요. 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용민 감독님에 대해서 잠깐 짧게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이용민 감독님은 1916년도에 출생을 하셨고요. 일본에서 영화 연출을 공부하셨어요. 뭐 당시 많은 영화 감독님들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특이하게도 이용민 감독님은 촬영 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 작품을 연출하면서도 이제 다른 감독님들 촬영도 도와주시고 뭐 몇 작품은 또 특수 촬영도 하고 그러셨고요. 그래서 아마 이 살인마에서도 어떤 특수 기법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좀 용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60년대 공포 영화, 3D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 악마 미녀라든지 오늘 보신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살인마라든지 악의 꽃이라든지 이런 영화로 많이 알려지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용민 감독님이 제 발굴돼야 되는 감독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까 깜빡하고 이 얘기를 못했었는데 이 영화에서 좀 제일 재미있게 느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그 영화 초반에 이 이야기의 배경으로 윤 5월 초하루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목이 그 애자의 초상화를 처음 보고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인 거지? 왜 죽은 아내 최근 초상화가 뜬금없이 등장했지라고 이제 놀라서 당황했을 당시에 갑자기 나타난 택시기사가 시목을 납치하듯이 어디론가 끌고 가면서 오늘은 윤5월 초하루고 이제 뭐 그 극락에 가지 못한 귀신들이 다 뛰어나온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이제 서양에서는 이를테면 그런 뭐 뱀파이어든지 이제 이런 뭐 마녀라든지 이제 이런 캐릭터들을 등장을 시킬 때 뭐 할로윈 같이 이제 11월이라는 어떤 그런 시기를 좀 많이 내세우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는 윤5월 초하루, 저는 윤5월이란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요. 예,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이제 다시 찾아봤더니 어떤 그 윤년 계산을 할 때 굉장히 좀 특별하게 드물게 찾아오는데 음력으로 따졌을 때 5월이 한 달 더 있는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계산, 저는 음력 계산법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 좀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5월 끝났다, 이제 6월 넘어간다 이제 할 때 음력으로는 계속 5월인 어떤 그런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드물고 특별하기 때문에 뭐 이제 불교에서는 그 초하루 날 좀 뭐 이렇게 불공을 좀 정성 들여서 하면은 소원 성취를 한달지, 아니면 이제 정말 이렇게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죽은 이들이 좋은 곳으로 이제 무사히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약간 민간 신앙적인 기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설정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과연 한국의 어떤 여기 영화, 그러니까 뱀파이어가 되어서 환생하는 여기라는 어떤 특별한 설정에 있어서 설득력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시공간의 배경이 바로 이 윤호월이었겠구나. 그래서 그런 좀 섬세한, 그러니까 아주 스쳐가는 대사로 잠깐 등장을 하지만은 이제 이런 시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또 당시의 관객들은 보면서 이렇게 무리 없이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예.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 영화 초반에 그 윤호월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원경으로 이렇게 나무 사이에서 소복 입은 여자들이 이렇게 네, 맞아요. 막 돌아다니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저도요.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성은 정말, 그러니까 아마 이용민 감독님께서는 실제로 좀 공포 영화 광이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그 다른 그 할리우드에서 나왔던 그 전까지의 좀 뱀파이어 영화라든지 이제 호러물들을 굉장히 좀 열심히 챙겨 보시고 어떤 그 효과, 이제 정말 이미지가 주는 감추면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 영화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테크닉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해서 그 원경으로 잠깐 지나가는 소복 입은 여자들의 춤 장면 같은 경우가 주는 공포 효과를 아주 효과적으로 잘 활용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잠시 로메로 영화 보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심지어 로메로 영화보다 앞서 나오지 않았나요? 네, 65년작이니까 그렇죠. 네.
예,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이용민 감독님의 살인마는 저희 한국영상자료원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저희 기관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수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